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정말 굵직한 뉴스 3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재건축 전쟁, 국민연금으로 월 554만 원을 받는 부부의 비밀, 그리고 정부가 100조 원 넘는 초과 세수를 어디에 쓰겠다고 선언한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5월 30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슈퍼데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날 압구정호구역과 신반포십구 25차 재건축 조합이 동시에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압구정호구역은 현대건설이, 신반포십구 25차는 삼성물산이 각각 가져갔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전국 1위와 2위 건설사가 나란히 강남의 핵심 사업장을 차지한 겁니다. 자, 압구정호구역부터 자세히 볼게요. 조합원 1,016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현대건설이 599표를 얻었고 DLENC가 398표를 받았습니다. 기권이 19표였고요. 약 60대 40으로 현대건설이 확실하게 이긴 거죠. 참고로 이 투표가 얼마나 치열했냐면요. 양사 모두 조합원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단지 모형도까지 전시했어요. 마치 대선 선거 운동처럼 건설사들이 조합원 한 명의 표를 따기 위해 사활을 건 거예요. 총 공사비가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단지가 완성되면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60층, 8개동에 1,397 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현대건설이 이 단지에 압구정 현대갤러리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 이 이름이 중요하냐면 현대건설이 이미 압구정 2구역과 3구역도 수주한 상태거든요. 5구역까지 가져가면서 압구정 일대가 통째로 현대타운이 되는 거죠. 2구역, 3구역, 5구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한 동네에 같은 브랜드 아파트가 3곳이나 들어서는 건데 이건 마치 한 백화점 그룹이 같은 거리의 본점, 별관, 신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 거죠. 커뮤니티 시설을 공유할 수도 있고 단지 간 이동도 편리해지고 무엇보다 동네 전체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설계도 파격적입니다. 영국의 유명 건축 그룹 RSHP가 참여하고요.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는 240도 파노라마 조망 설계를 적용합니다. RSHP가 어떤 곳이냐면요. 런던의 로이드 빌딩이나 파리의 퐁피두 센터를 설계한 바로 그 건축 사무소입니다.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 한국 아파트를 설계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거기에 로보틱스 기반 생활 시스템이라든가 바로 옆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과 연계한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넣겠다고 했어요. 사실 압구정이라는 동네 자체가 한국 부동산 역사에서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80년대에 현대건설이 지은 현대아파트가 한국 최초의 대규모 고급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40년이 지난 지금 같은 현대건설이 같은 자리에 다시 짓겠다고 나선 건데 이건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한국 부동산 역사의 한 장이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신반포십구 25차도 살펴보면요. 삼성물산이 득표율 59.9%로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조합원 438명 중 239표를 얻었고요. 재건축 후에는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7개동 613 가구 규모로 바뀝니다. 총 공사비는 약 4,400억 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압구정호구역과 신반포십구 25차 모두 유효 경쟁이 성립된 곳이라는 겁니다. 유효 경쟁이란 건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실제로 경쟁 입찰에 참여했다는 뜻인데요. 압구정 다른 구역들은 경쟁 없이 수의 계약으로 넘어간 곳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경쟁이 붙은 곳에서 1위와 2위가 모두 이겼다는 건요. 조합원들이 확실하게 대형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증거인 거죠. 재건축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압구정과 신반포는 이미 한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잖아요. 여기가 60층짜리 초고층 단지로 바뀌면 주변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강남 전체의 아파트 가격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런 초대형 재건축은 공사 기간이 보통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주변에 이주 수요가 생기고 건설 인력이 몰려오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 수주가 향후 2, 3년간의 매출을 책임지는 캐시카우가 됩니다. 현대건설은 올해만 도시정비 수주액이 8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번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이 내건 조건도 흥미로웠어요.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지원, 공사기간 단축, 하자보수 기간 연장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요. 각 건설사들이 서로 더 좋은 조건을 내걸면서 조합원들한테는 사실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 곳곳에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건설업계의 수주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결국 재건축 시장은 지금 한국 건설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전장이 된 거예요. 주목해 볼 만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국민연금 이야기인데요. 이거 들으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국민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는 가구가 93만 853쌍을 넘어섰어요. 186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전체 수급자의 28.5%에 해당하고요. 이 숫자가 얼마나 빠르게 느는지 보면요. 2020년에 42만 8천 쌍이었던 게 2024년에 78만 3천 쌍이 됐고 지금은 93만 쌍을 넘긴 겁니다. 6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부부 합산으로 가장 많이 받는 경우가 월 554만 원입니다. 554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거잖아요. 주식 안 하고 부동산 투자 안 하고 그냥 국민연금만으로 이 돈을 받는 거예요. 참고로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도 6,600 쌍이나 됩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전략적으로 연금을 설계한 분들은 확실히 결과가 다른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시죠? 이 부부의 사례를 자세히 보면요. 남편이 333개월을 납입해서 265만 원을 받고 아내가 344개월을 납입해서 289만 원을 받습니다. 합산 납입 기간이 677개월, 그러니까 약 56년치인 거죠. 여기서 아내 쪽 납입 기간이 344개월인데요. 이게 약 28년 반이에요. 국민연금이 88년에 시작됐으니까 거의 초창기부터 꾸준히 낸 셈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둘 다 오래 일하면서 빠짐없이 보험료를 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는데요. 바로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춘 겁니다. 이걸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연금 받는 걸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더 받을 수 있어요. 5년 늦추면 36%가 올라가는 거죠. 비율을 들어볼게요. 원래 100만 원짜리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5년만 기다리면 136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참는 대가치고는 꽤 괜찮죠. 물론 그 5년 동안 다른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전략이긴 합니다. 건강도 뒷받침돼야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평균을 보면 부부 합산 월 120만 원이에요. 554만 원하고 비교하면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10쌍 중 9쌍은 월 200만 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 합산인데도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수급자 중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비율은 10%도 안 됩니다. 부부가 합쳐서 200만 원이면요. 서울에서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입 기간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게 1918년이에요. 아직 만 40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오래 납입했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외국과 비교하면요. 독일은 130년 전에, 미국도 90년 전에 공적연금을 도입했어요. 우리는 이제 겨우 38년 된 거니까 아직 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면 가입 기간이 확 줄어들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한 부부 사례를 보면 남편은 월 184만 원을 받는데 아내는 43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해요. 같은 세월을 함께 살았는데 연금은 4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아내 김정현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며 계속 냈지만 나는 아이 키우며 일을 쉰 기간이 길었다. 같이 늙었는데 통장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추납제도예요. 추후납부라고도 하는데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육아 때문에 5년간 직장을 쉬었다면 그 5년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가입 기간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둘째는 임의 계속 가입인데 60세가 지나도 본인이 원하면 65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어요. 퇴직 후에도 추가로 5년간 더 납입할 수 있는 거죠.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연기연금이고요. 이 3가지를 잘 조합하면 연금액을 상당히 늘릴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것도 있어요. 연금 개혁으로 첫째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인정되고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도 최대 12개월이 인정됩니다. 이전에는 둘째 아이부터 인정했었거든요. 이제 첫째부터 인정해주니까
출산에 따른 가입기간 공백이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거죠.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있는데요. 국민연금에는 반납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고 탈퇴했던 분들이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최장가입 부부도 이 반납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잘 조합하면 연금액을 크게 늘릴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은 평생 나오는 소득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끊기지 않고요. 은행예금은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가 줄지만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돼서 매년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올해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조정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최근 유튜브 채널 쌈프로TV에 출연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물이 들어올 때 제대로 투자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물이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초과세수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당초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을 390조 2천억 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25조 2천억 원 이상이 더 들어올 거라는 재추계가 나왔습니다. 25조면 어느 정도냐면요. 올해 국방예산이 약 58조 원이에요. 초과세수가 국방예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죠. 그것도 원래 예상에 없었던 돈이에요.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을 합치면 초과세수가 100조 원을 넘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걸까요? 한마디로 반도체 덕분입니다. 삼성전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원, SK하이닉스가 37조 6천억 원이에요. 시장 전망치를 모두 넘어선 깜짝 실적이었거든요. 이 두 회사만 해도 법인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법인세율이 최고 25%니까요. 단순 계산만 해도 수십조 원의 법인세가 나옵니다. 거기에 반도체 업종 고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세가 있잖아요. 반도체 엔지니어들 연봉이 억대가 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득세도 상당해요. 또 무역 흑자가 확대되면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가고 그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늘어나니까 마치 도미노처럼 세수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가계로 치면 연봉을 4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는데 실제로는 5천만 원 넘게 벌게 된 상황인 거예요. 보너스가 1천만 원 넘게 들어온 거죠. 이 보너스를 저축할 건지 투자할 건지 아니면 그냥 써버릴 건지. 이게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살림도 똑같아요. 예상 못한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미래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박홍근 장관은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성장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입이 확충되면 이를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댔어요.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재밌는데요.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려면 먼저 물을 조금 부어야 하잖아요. 재정도 마찬가지로 경제를 끌어올리려면 먼저 돈을 써야 한다는 논리인 거죠. 또 글로벌 톱10이 아닌 톱3 기반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불효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박 장관은 최근 대덕 연구단지를 찾아서 내년 예산에도 R&D 재정 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AI와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을 다시 반도체와 AI에 투자해서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에요. 이걸 2024년에 나온 2045 국가전략서와 연결해서 보면요.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과제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세계 10위권이던 목표를 3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그만큼 투자 규모도 커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초과세수가 생겼을 때 나누어 쓰기 유혹에 빠진 적이 많았거든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초과세수가 60조 원까지 생겼다가 2023년에서 2024년에는 오히려 50조 원 넘게 세수가 부족했던 적이 있어요. 세수라는 게 경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많이 들어온다고 다 써버리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는 거죠. 특히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지금은 AI 붐으로 슈퍼 사이클을 타고 있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초과 세수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만 투자에 쓰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초과 세수가 제대로 쓰이면 도로나 교통 같은 인프라가 좋아질 수도 있고 R&D 투자가 늘어나면 미래 먹거리가 생기니까 일자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교육이나 복지에 더 쓰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추경 편성 논의도 나오고 있어서 하반기에 구체적인 재정 집행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방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역 균형 발전에 초과 세수가 쓰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요. 반면에 낭비되면 결국 나중에 증세나 지출 삭감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가 다시 한번 확인됐고, 국민연금은 잘 설계하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새 뉴스의 공통점을 하나 찾자면요. 결국 선택과 전략의 문제라는 겁니다. 재건축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느냐, 연금은 언제 얼마나 납입하느냐, 초과세수는 어디에 투자하느냐, 올바른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걸 오늘 뉴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